제2장도 우리 셋이 소리내서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죽은 나무는 가만히 두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씩 피고가 아니하리라. 샘이 깊은 물은 가만히 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어져 바닥까지 간다. 자, 제2장은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조선 새 왕조의 불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하게 즉 이 자기가 세운 태조가 세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영원히 태평성대가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이 장의 내용입니다. 이거 같이 필기해서 적어두시고 조선의 영원을 기원하는 내용이 제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균해서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즉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조선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뿌리 깊은 나무 조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바람이라는 건 뭘까요? 보통 바람이라는 거는 시에서 나오거나 문학에서 나오면 항상 뭘 상징하냐?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이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왜냐? 지금 조선이라는 거를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럼 이 나무가 이렇게 툭툭 서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나무가 흔들리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갓 자라 얼마 안 되면 한 2년, 3년 정도 된 나무라면 혹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꽃이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세게 불면 비바람 치면 쓰러지지, 뿌리가 부러지고 꽃은 꽃잎이 다 떨어지거나 결국은 어떻게 돼? 죽죠. 즉, 이 바람이라는 거는 나무로 상징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협하는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이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깊다는 나무가 튼튼하다면 기반이 튼튼하다면 뿌리가 튼튼하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릴 거야. 얘는 뭘 상징하는 거냐?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문화가 융성해질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문화가 융숭해질 거야. 즉,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더더 발전할 거야. 그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 결과에 열매가 맺힐 거야. 결실이 맺힐 거야. 그죠? 그 결실이 뭐냐? 조선이라는 나라 문화가 융성, 널리 퍼질 것이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유행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전파될 정도로 번창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줄.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고, 샘이 깊다는 거는 물이 우리 강이나 바다 같은 거 생각할 때 안산천이 마를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동해 바다가 마를 확률이 높을까? 어때요? 안산천이 마를 확률이 높지. 왜 안산천이 마를 확률이 높지? 둘이 비교했을 때, 바다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과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안산천은 강이니까 이 수위라고 해서 폭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단 말이야. 바다랑 비교했을 때 강이 이 정도라면 바다는 한 이만큼? 그치? 우리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우주의 비밀보다 바다의 숨은 비밀이 우리 아직 인간이 발견해지지 못한 비밀이 더 많다 하더라고. 그 심해 바다는 아직도 어디까지가 끝인지, 왜냐면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바다 끝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즉 이렇게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마를 확률이 적다 이거야. 즉 요 위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뿌리가 단단하다면 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밑에 땅바닥이 깊다면, 물이 깊다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이 전부 빼짝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가뭄이라는 것도 똑같이 바람처럼 이어지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 이 샘이 깊은 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뿌리 깊은 나무야. 그냥 꽃이 아니야. 그냥 뭐 민들레처럼 바람을 그냥 휘하고 뿌리 뽑혀서 날아갈 그 한 줄 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나무고, 우리나라는 그냥 가뭄이 오면 바로 말라버릴 뭐 무슨 웅덩이, 뭐 연못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거의 바다처럼 아주 한두 끝도 없이 깊은 샘이야. 그래서 조금의 가뭄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루어져, 내라는 거는 그 냇물 얘기하는 거, 시냇물,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까지 간다. 여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기다 적을게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누구나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2장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조선의 영원을 바라는, 기도하는 장인제에 저 무슨 얘기냐? 뿌리 깊은 나무, 그냥 살짝 잠깐의 시련 갖고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다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여기서 말하는 샘이 깊은 물은 그냥 이런 엄청 깊은 이런 호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얘가 가뭄이 오더라도 마르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너무 깊고 커다란 호수가 이런 시냇물처럼 물줄기를 이렇게 뻗어서 얘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까지 이어질 거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가 깊은 호수가 너무 물이 가득 차서, 여기서 그런 물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지할 수 있게 준 생명력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조선이 나라 유지하는 생명력? 이 생명력이 얼마나 많냐면 뻗고 뻗어서 바다까지 넘어갈 정도로 생명력 물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비 잠깐 안 온다고 망할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로 뛰어난 나라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가뭄 이어서 둘 다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에 샘이 깊은 물, 다음에 뿌리 깊은 나무, 둘 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조선이라는 왕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약하면 조선의 영원을 기원하는 장이었다. 자, 여기서 내용 정리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거 다 필기 해주시고 정리 끝났으면 지우고 이제 중소고 문법으로 설명해볼게요. 적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종문제 훈민정음을 할 때 이 주격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했었어. 주격조사 종류에 대해서. 자, 세 가지 했었어요. 세 가지.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는지. 자, 빨리 필기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주격조사에 대한 종류 뭐가 쓰는지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또 필기 했었어요. 빨리. 또. 이렇게 쓰는 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있었죠? 자,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어떻게 썼어? 자, 순서대로. 그냥 이는 어떻게 썼어요? 자, 두 번째 거는? 모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얘는 모음, 이일 때였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 현대풀이 하면 뿌리 깊은 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가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주격조사가 그냥 생략된 거야. 왜? 요 꾸리가 나왔으니까. 오음으로 끝났으니까, 오이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지금 주격조사 생략된 겁니다. 이거 필기해 주시고. 여기서 이 깊이는 그냥 이어져 가는 거고, 그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를 한번 써줄까? 자, 얘는 여기 빼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얘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억 덧셈기 체온 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기억 덧셈님 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덧셈님 체온이 뭐냐? 덧셈님 체온이 뭐냐? 표현 같이 적어줄게요. 이 기억 덧셈면 체온이라는 게 뭐냐? 자음 뒤에 붙는, 체온 뒤에 붙는 조사가, 체온 뒤에 붙는 조사가 모음이냐 아니면 자음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얘를 기억 덧셈면 체온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 나무가 얘란 말이지, 그치? 근데 얘를 다시 쪼개면 나무 플러스 뭐 기억? 요 정도로 될 거야. 이 나무가 한 글자로 줄어들어서 나무 이런 형태로 된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뭐냐? 그냥 우리 지금 현대어로 나무야, 나무. 중세국어에서는 얘가 이 나무를 나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혼자 쓸 때는 나무라고 쓰는데 이 뒤에 얘 기억 선생님 체온이 같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붙으니까 줄어들어서 요 남으로 그냥 표기를 한 거야. 자, 여기 메모 잘 해주셔야 돼요. 원래 현대어에서 지금 사용하는 나무를 중세국어에서는 나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얘를 단독으로 그냥 나무만 딱 단어 단위로 쓸 때는 그대로 나무라고 썼는데 이 뒤에 이 기억 덧셈인 체험 같은 다른 애가 붙어버리면 줄어서 남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남이라고 썼습니다. 즉 얘는 약간 영어의 H 묵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그냥 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얘가 그래서 이 나무라는 애가 어떻게 되냐? 뒤에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우리 아까 주격조사 할 때 그 뒤에 뭐가 왔냐에 따라서 얘로 쓸 거냐 얘로 쓸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쓸 거냐 이거 했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이 나무라는 단어도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그 표기하는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데 주격조사하는 케이스는 거의 똑같아.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이 나무라는 애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면 표기를 어떻게 하냐?
모음을 유지해서. 근데 나무라는 단어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묵음처럼 숨어있던 기억이 다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남기 아니면 남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기 이제 여기 원문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현대 뿌리 그대로 대응해봐. 뭘로 해석돼? 여기 이 두 단어 현대 뿌리 그대로 대응하면 뭘로 해석돼요? 나무는 이렇게 해석되지.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거야? 나무 플러스 주격조사는이 붙은 거죠. 근데 이 나무를 중세 부를 때는 나무라고 썼다고. 근데 이 나무라는 글자 뒤에 이 무음으로 표시되는 기억이라는 얘가 숨어 있다고.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나무라고 쓰일 때 혹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랑 쓰일 때는 이 기억이 그냥 무음 처리돼서 표기로 등장을 안 해. 근데 어떨 때 등장하냐? 무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이 기억이라는 애가 다시 숨어있다가 뿅 하고 나타나서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나무 플러스 를 붙은 거고, 그지? 나무 플러스 도가 붙었죠. 그 아래는 어떻게 됐어요? 남기 플러스 이 했을 때 이 기억이 표기에 반영돼서 이어졌게 돼서 이렇게 표기 잡았죠? 그치? 위에랑 아래 지금 구분되나요? 표기에 반영했을 때, 표기 반영 안 됐을 때, 그치? 주격조사 2가 붙었을 때 지금 이거 기억 튀어나온 거. 주격조사 여기 표기에 썼을 때 요 기억 튀어나온 거 확인하세요. 이 위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만났을 때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표기에 기억이 반영되는 거, 반영되지 않는 거 확인하세요. 위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만나면 나무 그대로 쓰고 기억은 그냥 모음 처리해서 사용 안 한다.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나오면 나무가 남으로 줄어들고 무음으로 존재했던 기억 튀어나와서 표기에 반영된다. 이거 차이점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무 플러스 과 뭐뭐 과와 요 조사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얘는 또 센점하잖아요. 나무 와 이렇게 씁니다. 기억이 탈락해서 나무 와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케이스 했어요. 나무라는 우리 현대어 나무라는 이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과라는 조사를 만났을 때 표기가 어떻게 되냐? 얘는 그대로 형태 유지. 얘는 나무가 나무를 줄어들고 기억, 무음으로 숨어있던 기억의 표기 반영. 여기서는 조사 과에서 이 기억이 탈락. 세 가지 케이스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필기 정리해주세요. 이 뒤에 예시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이 중세국어에서 이 기억 덧셈 체험이 반영되는 케이스가 몇 개 더 있어. 예시로 적어줄 테니까 얘가 같이 필기해 적어줍시다.
구멍이라는 글자도 똑같아. 현대어로 풀이하는 뜻이 구멍인데 얘를 조세보다 어떻게 썼냐? 구무라고 썼어요. 근데 얘도 저 나무라는 거랑 똑같이 구무 그대로 그냥 단독으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사실 얘를 쪼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구무 플러스 기억 얘가 무검처럼 숨어 있는 거야. 기억 더 세게 채워. 그래서 얘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나면 그대로 형태 유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처럼 얘랑 만나면 표기를 어떻게 쓰냐? 중기 이렇게 써버립니다. 하나 더. 그럼 얘를 자음으로 썼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비교해서 보세요. 요 구멍이 구멍도 이렇게 썼을 때 얘를 쪼개면 주제도로 방금 쪼개보면 구무 플러스 이 구무 플러스 도가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는 요 무음으로 숨어있던 기억이 등장해서 군기 이렇게 해서 반응되고 얘는 그대로 형태 유지해서 그냥 구무 도가 됩니다. 지금 나무라는 애랑 똑같아요 케이스.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근데 얘도 말은 뭐 기억 더 세게 쳐 그게 뭐야 말은 어렵지만 그냥 영어의 무음처럼 숨어있다가 특정 케이스일 때만 표기에 반영되는 애들을 기억 더 세게 채우게 한다. 그리고 그 적용되는 방식은 주격조사랑 거의 동일하다. 그치?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럴 때 구분하는 거. 다음 거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얘 현재 풀이랑 그대로 대응해 보세요. 뭘로 해서 되는지. 이거 그대로 현재랑 대응해 보세요. 어떻게 풀리나요? 좋고. 좋은 꽃이 피고 얘네랑 대응되겠지 그대로? 그치? 여기서 자 교꽃 말고 꽃 여기에는 동그라미 친 다음에 우리 중세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 이어적기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7종 선법,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대표되는 가느다란 물방울 난 발음 때 사용한다. 그거였죠. 근데 중세국어 때는 뭐가 적용돼요? 8중선법. 그럼 생각해봐. 우리 현대어 풀이를 하면 꽃이잖아. 얘를 현대어로 7중선법을 적용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말은 어떻게 돼? 말은 어떻게 돼? 디귿이 되지. 근데 팔종선법은 뭐였어? 가느다란 물방울에다가 플러스로 시옷가 더 들어가는 거였지. 그러면 얘를 팔종선법을 적용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표기할 때 맞아? 가느다란 물방울이잖아. 가느다란 물방울. 거기에 플러스 시옷. 근데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이 뭐였어? 7종선법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은 즉 발음할 때만 적용되는 규칙이었지만 8종선법 중세국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8종선법이 표기를 그대로 반영됐었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표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읒이 맞아요. 8종선법을 적용했으면 표기를 어떻게 해야 돼? 곧 이렇게 해야지.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지읒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내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을 길게 한 거냐? 여기는 8종선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길게 얘기하는 거야. 자, 거기다가 별표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포는 당연히 현대풀이라는 예인 거 알겠죠? 조포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서 얘가 중세고 교포라고 썼는데 그럼 얘를 쪼개면 어떻게 되냐? 즉 얘는 이 교포라고 표기한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이 중세국가에서 국외 문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디귿이 문이나 단문 이를 만나면 국외은하가 일어나서 지읒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국외은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는 거. 교포로 그대로 표기되었다는 거. 여기까지 같이 필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때 이것도 하나 맞춰볼게요. 중세부 때도 좋다가 있었고 그냥 좋다도 있었거든요. 좋다도 있었고 그냥 좋다도 있었어. 우리는 지금 뭉뚱그려서 합쳐가지고 그냥 좋다라고 쓰면서 그 좋다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잖아. 그치? 많은 케이스에서 이 좋다라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세부 때는 구분을 했어요. 이때 여기서의 좋다는 정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다의 의미로서 사용될 때 좋다라고 썼고요. 이 아래의 좋다는 어떨 때 썼냐? 영어로 따지면 클린의 의미를 담은, 즉 깨끗하다의 의미를 담은 좋다의 의미로 썼다. 그래서 여기서 꽃 교포라고 썼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바꿔서 뭐 이거 교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좋은 물이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깨끗한 물이 되는 거야. 물 이렇게 쓰면 좋은 물, 마음에 드는 물 이렇게 되고, 현대어로 해석하면 위로 쓰면 깨끗한 물이 됩니다. 현대어의 뉘앙스에서는 사실 얘를 그냥 구분하지 않고 문쪽으로 쓰면 하나로 쓰죠. 그리고 사실 클린의 의미로는 잘 쓰지 않지. 깨끗하다의 의미로서의 좋다는 우리가 잘 안 쓰지. 그런 뉘앙스거든. 근데 중세국어 때는 이 두 개, 좋다랑 좋다를 구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자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같이 메모를 해보자. 그다음에 자, 얘 여름, 얘 현대풀이랑 그대로 대응해보세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 여름이 뭘 의미하는지. 이 현대어랑 그대로 끼워 맞춰보세요. 이 여름이 뭐예요? 열매.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 현대어에서의 여름은 무슨 의미예요? 현대어에서의 여름은? 그냥 계절 중에 하나의 사계절 중에 하나의 여름의 의미죠. 그치? 근데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여름, 중세국어에서는 이 여름이라는 얘를 현대어에서의
열매로 썼네. 그치? 다시. 지금 현대국어에서의 여름은 계절 여름인데 중세국어에서의 여름은 열매라고 썼네. 그러면 현대국어나 중세국어나 사용하는 표기법은 동일한데 의미만 바뀌었네. 자, 얘를 뭐라고 하죠? 의미의 확대예요, 축소예요, 이동이에요. 얘는 의미의 이동이죠. 내용도 잘 구분해달라고 했어. 문법적인 특징 나오는 거 말고 우리 어여쁘다, 뭐 어린 백성 이런 거 하면서 의미의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의미의 이동에 대해서 다루는 거 그대로 많이 했었어. 이것도 시험범위에 꼭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내가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확대나 축소는 중세국어 때도 사용했던 뜻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중세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뜻이었는데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거나 즉 이 전체 범위에서 범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확대거나 축소거나 하는 거야. 근데 의미의 이동은 그냥 얘 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네모였는데 아래 세모로 바뀌어버리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거를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동의 기준이 뭐냐? 무조건 표기의 변화가 절대 없어요. 중세국어 때나 현대국어 때나 표기하는 방법, 쓰는 법은 똑같은데 의미만 완전 달라졌어야지 걔를 의미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여름이라는 글자도 정확하게 하면 원래는 열음인데요. 얘를 이어적기 해서 여름이라고 표기했다. 얘도 이어적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희 여기에다가 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얘도 같이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 내희를 쪼개면 어떻게 되냐? 네 플러스 다가 됩니다. 이 희가 현대어 이 내희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내가가 되는데 여기서 내는 나 할 때 내가 아니라 한자로 이렇게 생긴 내 천자가 있는데 내 천자 신음물 할 때 그 내가 됩니다. 여기서 희는 쪼개볼게요. 내 플러스 희가 되는데 여기서 이럴 때는 신음물 할 때 내가 되고 여기서 희는 주격 조사가 됩니다. 여기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요 히읗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히읗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 말이 좀 어려워요. 히읗 음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우리 아까 기억이 뭐라고 그랬지? 나무 할 때 기억? 기억? 덧생김? 체온 이라고 했지? 걔랑 거의 똑같아. 이 히읗 존성 체온도 뭐가 문제냐?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지금 내가 분필 색깔 바꾸는 거는 그냥 분필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필기하면서 뭐 중요도 차이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중요한 거는 별표치라고 말하거나 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따로 덧붙여서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색깔에 상관없어요. 자, 이 종선체는 어떻게 구분하냐? 똑같아. 요내그 신음문 할 때의 내도 사실 무등처럼 이 히읗이 숨어있던 애인 거예요. 여기서 이 히가 히 자체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얘를 덧쪽에는 사실은 맨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이가 우리가 배웠던 주격조사가 되는 거야.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 케이스 3개 했죠. 그렇지? 그래서 이 히읗 조성 체험도 덧셈인 체험이랑 거의 동일하게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유지하거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근데 얘는 아까 주격조사랑 덧셈인 체험이랑 조금 다르게 딱 사용하는 케이스가 덧셈인 체험이나 주격조사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자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전체가 다 적용됐잖아. 근데 얘는 딱 적용되는 케이스가 4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 4가지 경우에서만 나와요. 다시 필기해줄게요. 그래서 이 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중에 모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랑 만났을 때 또 그 아래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중에서 얘는 뭐만 되냐? 애랑 만났을 때 즉 이 네라는 한자는 모음으로 만나는 조사가 이거나 얘밖에 없어. 이거나 얘밖에 없어. 덧셈인 체험이랑은 달라요. 그치? 걔는 좀 더 범주가 넓었죠. 근데 얘는 범주가 좁아요. 자, 그 다음 얘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조사 뭐랑 만나냐? 과랑 만났을 때 그 아래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 뭐랑 만나냐? 도랑 만났을 때 딱 얘 4가지만 됩니다. 이, 에, 과, 도. 딱 얘네만. 요 히읗 종성 체험은 요 4가지 종류, 특히 이 네라는 한자는 요 4가지 종류 안에서만 만났을 때 형태가 달라지거나 변하거나 유지하거나 나머지랑은 잘 안 붙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을 때는 우리 아까 덧셈인 체험 했던 거 떠올려봐.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을 때는 형태 유지에 형태 변화야? 변화 있죠? 얘도 똑같아. 얘는 어떻게 되냐? 누구처럼 숨어있던 히읗이 튀어나와서 내히 이렇게 표기에 반영하고 그럼 그 아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랑 만나면 자, 얘도 그럼 표기 유지일까? 표기 변화일까? 변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 똑같아. 내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래 두 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형태 그대로 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되냐? 과, 토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주의하세요. 과, 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네, 화, 네, 토 이렇게 됐어요. 히읗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히읗이 그냥 만나서 좀 더 거센 소리로 바뀌었어. 그치? 얘처럼 표기에 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까 덧셈인 체험과는 다르게 아예 탈락하진 않았고 표기의 반응이 일부 되긴 해서 화, 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차이점. 다시고 이 히읗 종성 체험이 적용되는 케이스가 하나 또 있거든요. 아까 기억 도생이 체험처럼 이것도 하나 같이 필기해 볼게요.
현대어로 위, 위쪽, 위, 아래 할 때 그 위의 뜻을 가진 우라는 얘도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히읗이. 그래서 얘도 표기에 따라 어떻게 되냐? 얘가 E랑 만나거나 얘가 L랑 만나거나 얘가 R랑 만나거나 얘가 O랑 만나거나 종류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내가 요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표기에 반영되는지 해봤으니까 똑같이 적용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2랑 만나면? 그렇지. 히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해 이렇게 돼. 자, 얘는 그대로 배우세요. 그대로 주고. 그렇지. 화 이렇게 되고. 자, 그 아래 거. 그렇지. 얘도 토 이렇게 됩니다. 자, 표기는 우희, 우화, 우해, 우토 하는데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 위에 이라고는 우리 잘 안 쓰지? 위에도 뭐 위에 있는 것과 뭐 위에 있는 무엇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현대어 풀이할 때 위 아래 할 때 그 우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윗사람 이렇게 잘 안 하고 말할 때 웃사람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잖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나? 윗사람 우리보다 위에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 웃사람 뭐 이웃사람이 뭐 웃지리 이렇게 말할 때 있거든. 다른 사람도. 그게 우리가 중생부 때부터 우라고 위라고 하지 않고 우라고 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동상교 쪽 출신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위를 윗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게 중성치가 여기 치를 여기다 이렇게 얘도 히읗 정성체험이 적용되는 애거든? 자, 근데 요거 우리 해보자.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뭐가 될까? 우리 요거 읽는 거 배웠으니까 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뭐가 될까? 하늘 얘가 무슨 뜻인가요? 현대어 하늘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얘는 뭐 A나 E라는 잘 뒤에 같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배경을 해볼게요. 여기서의 의의는 관용적 조사입니다. 관용적 조사 의의입니다. 자, 그럼 얘 세 개 같이 해봅시다. 얘는 특수 케이스니까 빼고 요 아래 두 개는 똑같으니까 얘는 두 개만 올린 거죠.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약간 동안 똑같이 하늘 화 이렇게 되고 그 아래는 하늘 토 이렇게 그 아래는 똑같아.
V가 붙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시옷을 써버려요. 이거는 우리 세종문헌 후민작업 하면서 이 관역법조사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같이 필기를 한번 적어놨던 거야. 얘 한번 다시 적어놓으세요. 이 관역법조사가 이 하늘이라는 애랑 만나면 어떻게 되거든요? 그냥 시옷이라는 걸로 표기를 해버립니다. 이 시옷이 중세국어 때는 관역법조사 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표기해서 썼을 때 제국의 세 개. 크게 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히읗 중성 체험하면서 지금 세 단어에 대해서 해봤어요. 세 단어. 하늘, 그다음에 또 뭐 했죠? 또 위의 의미를 담은 우에 대해서 또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실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네라는 글자를 다루면서 히읗 중성 체험에 대해서 바로 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히읗 중성 체험 그 어떤 뒤에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표기에 발현되는 케이스 조금 차이 있었지만 지금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규칙이 있죠?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것도 기억해두고 표기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다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자 이제 125장으로 가보시죠. 125장으로 가볼게요. 자, 셋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125장은 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냐? 번개. 즉, 나 다음 왕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즉 무슨 말 하는 거냐? 이 번개라는 거는 어떤 걸 이해하면 훈계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돼. 훈계라는 거는 조금 더 혼내는 의미를 담겨 있다면 번개는 조금 더 권유하는, 즉 가르침을 주는 건데 훈계는 혼내는 거고 번개는 좀 더 권유하는 의미여서 좀 더 친절한 뉘앙스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내 다음, 즉 아들이겠지? 아들아 똑바로 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우리나라 이런 위대한 우리 조선을 내가 이만큼 우리 위에 조상님들부터 나까지 이렇게 갈고닦아놨는데 너도 똑바로 해.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25장을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중세국어 문법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자세하게 훨씬 더 볼게요. 자, 같이 봅시다. 천세우이 미리 청하샤. 여기서 천세우희라는 거는 밑줄 치고 천세우희라는 거는 천년 전에 천년 전에 미리 정하샨 이는 그대로 미리 정하시는 한수국의 한수국이라는 거는 한강 한수가 한강이에요. 한강 북쪽 땅에 한수국의 한강의 왼쪽 땅에 북쪽 땅에 노인 대국하샤.
여기서 무인계국이라는 거는 어진 덕을 쌓아서 나라를 세웠는데 공년이 끝없으니 공년이란 거는 두 개의 해라는 건데 이게 끝이 없대. 즉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 천년 전에 즉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어떻게 세웠냐? 덕을 고렸을 때부터 덕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야. 즉 태조 이성계가 그냥 그 전에 있던 왕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늘이 미리미리 정지해서 이성계가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어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이 정지해준 북쪽 간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야. 즉 다시 똑같아. 조선 건국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어필하는 거야. 근데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복의 해가 끝없대. 즉 이 1000년 넘게 이 복이 하늘이 정지해주신 운세가 계속되고 있대요. 즉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늘이 정지해준 우리 조선이라는 왕조가 계속 10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왜? 자기 이전의 왕들이 계속해서 덕을 쌓아왔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된 이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아온 이 역사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 하늘이 계속 우리나라를 정지해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하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되고 있어. 언제까지? 나까지.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럼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나까지는 덕을 많이 쌓아서 이게 유지되어 왔는데 너도 나라를 다스리려면 즉 나 다음에 막 내 아들도 이 나라를 똑바로 우리의 조상님들처럼 잘 다스리려면 내 아빠, 내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내 고조 할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아들아 어떻게 해라? 너도 어진 덕을 많이 쌓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신이 나셔도 성신이라는 거는 임금의 자손을 높여서 부를 때 성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자손을 높여서 부를 때 성신이라고 합니다. 나샤도라는 거는 여기서 빗줄 긋고 배를 이으셔도 경천금리는 하늘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데 힘쓰시는데 그거를 더욱 부지런히 하셔야 어떻게 될 거다? 더욱 굳으시리다. 더욱 굳셀 것이다. 다시 정리. 임금의 자손이시여, 즉 아들아, 나를 이어서 네가 왕이 돼도 끊임없이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조상님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늘을 공경하고, 즉 우리 왜냐? 우리는 신의 자손이니까 하늘이 정지해준 민족들이니까 출신이니까 똑같이 하늘을 공경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잘 다스려야 이 왕권이 더욱 굳건할 것이다. 더욱 단단할 것입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욱 굳으시리라 사이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 굳건
왕권이 생략되어 있다. 뭐가 굳건할 것이냐? 왕권이 굳건할 것이다. 굳건이라는 게 왕권이라는 게 뭐야? 왕의 권력, 나라의 권력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 여기 해석에 넣어놨죠? 굳건이 더욱 견고하실 것입니다. 더욱 견고하실 것입니다. 자, 임금아, 임금이시여, 아르소서, 아소서. 자, 낙수에 산에 가셔서 하나발 밑드나이까 여기부터 밑드나이까까지 보고 하나라에 있는 여기까지. 임금이시여, 아세요. 아들아, 잘 알아야 돼. 너 잊지 말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늘한 태어난처럼 낙수에 가서 사냥이나 하면서 그 조상님한테 조상님 알아서 해주실 거죠? 우리 뭐 하늘이 정지하는 뭐 왕의 핏줄이라면서요. 있습니다. 즉 놀면서 그냥 조상님한테 기대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게 하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태어나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갈고 닦아서 착하게 살고 너 자신을 수양하면서 어떻게 살고 백성들 잘 다스려야지 우리 조선이라는 왕조가 오래오래 갈 거라고. 즉 왕이라고 그 왕이 권력만 믿고 탱자탱자 놀고 흔히 말하는 꿀 빨고 가만히 조상님 돈만 보고 있으면 우리 국권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거야. 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본인을 잘 다스려라. 이거 한 글자를 줄여서 뭐라고, 한 글자니까 사자성어를 줄여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요. 여기 문장 전체 묶어서요. 지석이라는 한자성어로 문제에 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타산지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해주면 반면교사라는 말 알아요?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뭐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TV에 동네 백수가 나온 거야. 물론 백수를 비하면 안 되지만 취재진일 수도 있지만 막 길거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야. TV를 엄마랑 같이 보는데 그래서 막 거기 나오는 사람이 막 한 40살 됐는데 아 엄마 밥 주라고 막 이렇게 하고 아 여기 시간 가게 용돈 주라고 하는 아저씨가 한 명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제 TV 보면서 가족들끼리 TV 보는 거 어떻게 돼? 너 공부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놀면은 돈 삼천 된다 이런 말 하죠. 혹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봤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내가 너면 너 그렇게 살면은 허기나 뭐 대학 잘 가겠다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어. 그래서 너네가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절대
절대 저렇게는 안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즉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랑 반대로 나는 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는 거.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는 사람, 그걸 반면교사라고 하거든요. 절대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절대 저렇게는 안 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 그게 반면교사라고 하는데 타산지석도 거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저 하나의 테마처럼 사냥이나 가가지고 뭐 사냥이나 하고 풍부나 즐기고 여행이나 하고 힐링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왕조가 굳건하지 못하니까 이 태왕처럼 살면 안 되고 조상님들이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너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태왕 모습의 반대처럼 해야 된다. 그거를 풀려서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125장의 주요 내용은 후대왕, 자기 다음 왕에 대해서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조선이란 나라를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왕의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조선들처럼 무인 개국해서 왕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를 본받아서 뭘 하자? 경천근민하자. 여기 경천근민에 그러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해두시고,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는 후대 왕의 덕목, 왕의 덕목이 무엇이냐? 경천근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라 태왕왕의 모습 뭘로 살자? 타산지석, 즉 반면교사로 살아서 절대 저렇게는 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얘를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너 똑바로 살아, 덕을 쌓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요 하나라 태왕왕이라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렇지? 자, 이 낙수 산에 가셔서 하나님 이끄시라 요리 중국의 고사 인용해서 뭘 한 거냐? 설득력을 높인 겁니다. 설득력을 높인 겁니다. 요거는 고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양반님들이 항상 글을 쓰실 때는 일반 평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즉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배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쓰는 걸 참 좋아했어요. 왜냐면 엘리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계획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지식인 계획.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꼭 시라던가 문학작품이라던가 소설이라던가에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 중국 고사냐? 우리나라가 당연히 중국이 우리나라의 부모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조선까지도 명나라가 우리의 부모님이다, 어버이시다 하면서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뭐 재물도 바치고 막 사신 보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중국을 받들었기 때문에 중국 고사를 인용을 많이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제1장, 제2장, 그다음에 제125장까지 했고요. 이렇게 하면 용묘천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끝납니다. 이쪽에는 문법적인 별로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짓지 않고, 그리고 내용 사자성어 적어뒀던 거, 그 다음에 후대 왕의 덕목이 무엇인지 정리한 거 잘 필기해두고요. 내용 정리하세요. 다 필기했나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여러분 특강할 때 숙제가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심지어 오늘은 내용 설명하니까 오늘은 2시간 만에 끝났어. 너무 아쉽죠? 빨리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오면 이어서 얘기해. 갔다 오.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아니